시아버님 세대는 그 요양사를 쓰지 않으시려고 했던 세대고, 지금도 노인들이 요양사를 잘 안 믿고, 그래서 그 요양사 쓰는 것조차도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시아버님은 전혀 못 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요양사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 오셔서 그나마 제가 좀 견딜 수 있었는데, 뭐 요양사가 온다 하더라도 예컨대 뭐 똥 묻은 이불을 빤다든가 이런 건 남한테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걸 며느리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뭐 서울대 교수라 하더라도, 집 뭐 의사라 하더라도, 박사라 하더라도 집에 가면 똥 묻은 빨래는 제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좀 여성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했었는데, 요새 가만 보니까 남성들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들들이 그 혼자 살면서까지,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싫어하니까 아들들이 혼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어서. 근데 일단 뭐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돌보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일인데, 365일 하게 되면 지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신앙심도 깊으시고 뭐 해서 좋은 의도로 오셨지만, 매일 아픈 사람들, 또 아픈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나도 같이 아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로 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료에 또 뭐 이런 거 있어서 내가 아프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음식 맛이 없어진다든가, 음, 또 잠이 잘 안 온다든가, 뭐 체중에 빠진다든가, 또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친구 관계가 이렇게 위축이 된다든가, 뭐 텔레비도 보면 재미가 없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화장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거 다 귀찮아.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이 일단 나오면 어 좀 한번 자기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내가 지금 탈진, 번아웃 되지 않았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보니까 뭐 치매 신경과 환자들도 있고, 교통사고 후유증, 뭐 뇌전증, 뭐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 보호자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보호자들은 이래야 돼. 뭐 그 사람들은 또 환자들은 이래 하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장애를 가진, 그 지난번에 왜 우영우 그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폐다 이러면 그 뭐 책 다 외울 수 있어? 뭐 이렇게 어 뭐 무슨 사진처럼 다 외운다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우영우를 보고 자폐는 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오류죠. 그쵸? 그다음에 뭐 조현병 환자가 뭐 어떤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죽였다, 뭐 이런 뉴스가 크다랗게 나오면 조현병 너무 위험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굉장히 위험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건강하다고 하지만 다 한 가지 이상씩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앞으로는 또 장애가 되거나, 죽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장애가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해서 뭐 하지만 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뇌 그 동맥류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MRI 찍어보면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뇌 동맥류가 터지면 저도 뭐 사지 마비돼서 누워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눈다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애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애라는 단어도 저는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로 하면 비장애인, 장애인에서 딱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보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생애 전 주기로 보자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한 사람은 다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예컨대 만약에 치매다 그러면 치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젊었을 때 보니까 경계형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성격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또 조현병이나 중독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외상후 증후군도 같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전체로 전인적인 접근을 해야 그 사람을 이해를 하지, 이 사람은 뇌전증이야, 이 사람은 정신박약이야, 뭐 이 사람은 조현병이야, 뭐 치매야, 이렇게 진단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다 좋지만 내 자신이 힘든 경우가 많죠. 뭐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래서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또 뭐 엑스트라로 더 하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양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또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다 자꾸 지적으로 뭔가를 인포메이션을 하는 거, 학원에서 뭐 매뉴얼 주고 하는 거로 생각하지, 어떤 체험으로 에서 오는 조금 성숙한 진짜 어른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 어른의 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어른이라면 가져야 될 어떤 관대함이라든지 뭐 포용력이라든지 또 편견을 넘어서는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어른 하면은 뭐 어느 정도 통장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아파트는 얼마 이렇게 자꾸 돈으로 치환해서 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고 이거는 어른의 조건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돌봄을 하려면 일단 내 자신이 어른이 돼야지 남을 도와줄 수 있죠. 지금 아마 집에서 뭐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렇지만 아기나 또는 또 치매로 어른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없죠. 성숙한 성인만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철학자들, 뭐 여기 뭐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환대,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타자, 그러니까 타자를 혐오나 편견의 대상으로 너는 장애자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니까 어서 오세요. 어, 편안하게 집처럼 생각하세요는 환대의 대상으로 보자 하는 철학자도 있었고, 또 이제 한병철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장애자들을 추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그랬죠. 왜, 뭐, 그런 사람들을 뭐, 그, 배에다 실어서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나 하나 행복하면 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예컨대 뭐 백인이라면 유색인종에 대한 공포, 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 뭐 불안, 뭐 이런 거, 또 뭐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뭐 불안 이런 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돌봄 노동자,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불행한 게 아니라 한국은 전반적으로 좀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척도들을 제가 좀 보면 이건 그 중에 하나만 있는데 한국이 비교적 불행한 나라에 속하고 어, 특히 노인 불행도가 높고 과거에는 청소년은 그래도 조금 덜 불행했는데 요즘엔 청소년 불행도가 코로나 지나면서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장애가 있건 없건 병이 있건 없건 그냥 한국인들은 좀 힘들어요.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너무 지나친 경쟁, 너무 지나친 어떤 물신주의, 또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자살률이 너무 높은 나라라서 특히 이제 돌보시는 분들은 내가 돌보는 대상이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동시에 나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나 자신이 어떤 자살에 대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보면 40대, 50대까지 저희 저희 시어머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제가 57인데 57까지 참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아 이렇게 사느니 어떻게 무슨 암이라도 걸려서 빨리 죽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스쳐가듯이 한 적이 꽤 있었어요. 여러 번. 음. 그러니까 저같이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를 특히 이제 돌봄을 어 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또 돌봐야 되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의료진들이 항상 유념해 주시고 겉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어 그 겉으로 표현하기 힘든 게 음 어떻게 사람들이 보냐면 '아 뭐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또 힘드냐? 아 그럼 네 며느리니까 해야지. 네가 엄마니까 해야지. 네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네가 형이니까 뭐 동생이니까 뭐뭐 하니까."라고 붙여서 그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니까는 없어요. 그냥 힘들면 힘든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좀 들어 주시고 정말 힘들 만하다. 나라도 정말 못 견디겠다 하고 인정만 해 주셔도 훨씬 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힘내. 그런 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왜 이렇게 소심하니? 그거 다 떨치고 일어나야지." 뭐 이런 얘기는 어때요?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나라도 너보다는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널 위해서 뭘 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네." 좀 이렇게 오히려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말이라도 하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듣기는 할게. 내가 네 입장이 안 돼서 내가 뭐라고 한들 그게 뭐 도움이 그렇게 되겠나?"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솔직하게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맞아. 네가 알겠냐? 네가 기저귀를 한번 뭐 갈아 봤어? 네가 새벽 2 시에 일어나서 뭘 해 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지 마." 그러고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 난 참 몰라." 이게 그 정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인제 대상이 만약에 이제 노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약도 많고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아이들을 돌볼 때보다 노인 돌볼 때가 쪼끔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그 말이라도 좀 듣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야단을 치죠 주로. 그 짜증을 내시고 "너는 왜 이렇게 기저귀 차는 것도 못하냐? 가는 것도." 뭐 이러고 칠칠맞냐. "밥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기껏 해 주는데 고맙다는 말씀 안 하시고 원망만 하시고 뭐 이런 나 때는 말이야." 뭐 "나 우리 시어머니 10 년을 모셨어." 뭐 "똥 기저귀 뭐 10 년을 갈았는데 너는 겨우 1년 갈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돌볼 때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건강할 때 그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뭐 또 장인 장모한테 그 서름당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 그래 갖고 아니 나한테 이렇게 사지를 다 맡기실 것 같으면 좀 젊고 건강할 때 잘하시지. 그때 나 돈 없다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냥 면박을 주고 그러시더니 겨우 이렇게 그냥 나한테 늙은 몸뚱이 맡기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삭히지 못한 분노, 서운함 이런 거가 막 합쳐져 가지고 왜 또 거기다가 왜 나만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결혼 안 했다고 나만 하라고 그래?" 뭐 이런 경우 꽤 많죠. 싱글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시어머님 한 3 년을 우리 집에서 모셨는데 시어머님이 다른 형제들이 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사실 아프면 짜증이 나니까 오면 짜증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 "왜 너는 안 온냐?" 그러고 또 짜증 내시고 그러니까 3 년이
지나니까 다른 형제들이 안 와요, 집에. 저는 같이 사니까 오는데 따로 사는 사람들은 밀면서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모시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제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그걸 좀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호자들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그 누나한테 화가 났는데 또 직원이 나한테 또 명령하니까 꼭 누나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른 보호자도 좀 부르세요. 그러고 신경질을 팍 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괜히 왜 나? 그리고 뭐지 이제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말하는 전이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애꿎은 돌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직원들이.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또 이 보통 치매 증상이 오면 얼뜻 잘 알 것 같죠? 근데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치매가 안 왔을 때도 뭐 잊어버렸다고 막 달달달달 볶고, 우리 남편이 바람났다고 볶고, 뭐 이러다가 치매 왔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으니까 요새 부부관계가 더 나빠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인 돌보는 건 정말 아주, 굉장히 경험도 많아야 되고, 또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하나만 사실은 보시는 게 아니라 신경과, 정신과, 뭐 재활의학과, 내과 이렇게 같이 시스템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 한 채가 날라가죠. 한 몇 년 집에 계시면. 그러면 이제 노인들 중에 정말 그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그 유산 보고 해요. 뭐 요새 효도는 돈이다, 뭐 돈이 효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간병비를 댈 수 없으니까 직장을 잃어요. 그럼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간병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비보험, 실손보험을 들지만 그거는 저 같은 60대 얘기고요. 60대, 5, 60대 얘기고 지금 80대, 90대들은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사지마비돼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거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 대책 없이 내가 부동산 하나 너희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뭐 돈 하나 없는데 내가 몸까지 이러니 너희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빚 남겨주고, 간병비 남겨주고, 병원비 남겨주시고 이러면, 정말 이게 부부간에 이제 또 그러면 싸움이 나죠. 네 부모는 네가 모셔라. 어, 내 부모는 내가 모신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 그 부모님 간병하다가 이혼하는 부부, 졸혼하는 부부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그렇고 사실 또 자녀는 또 나중에 얘기 드리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끝이 있어요.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남몰래 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돌아가시면 나는 자유일 텐데. 전 30년 시부모님 모시면서 제일 제가 위로가 됐던 영화가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탈출하는 그 죄수와 저를 너무 동일시하면서 울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이. 근데 그게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다든가 그러면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건데 그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랑 거의 같이 죽거나 뭐 이런 거를 소망할 정도로 아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막 정말 깊고 힘든데 그래서 아이 얘기는 이제 좀 앞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또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저희 신우가 환갑 전에 남편이 뇌출혈로 사지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13년을 누워 계셨어요. 말이 13년이지. 그래갖고 그 신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큰형님이 참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 그랬는데 네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그 작은 신우인데 작은 신우가 큰 신우를 안 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13년이 돼서 힘들어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네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면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속으로는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우리 또 며칠 전에 의사였는데 동생이 자폐였는데 1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동생 얘기를 하는데 울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자폐로 그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도 그게 힘든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덜 힘들고 누구는 더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분들이 다 힘든 겁니다. 돌봄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씩씩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님도 치매가 와서 69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님은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셨는데 조금 다르셨어요. 진앙심이 굉장히 깊으시고 먼저 아들들을 하늘나라에 보내셔가지고 그 이제 일종의 사망 선고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신앙심이 깊으셔서 그런지 기뻐하셨어요. 가서 성모님 보고 예수님 보고 이제 우리 아들들 보고 아마 그런 걸 입 밖에 내놓지는 않으셨는데 굉장히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암 선고를. 그래서 와서 이제 간병하시는 이제 우리 이제 친척 어른들이 오면 농담도 하시고 웃기시기도 하고, 그래갖고는 그 친척 어른들이 우리 외할머니 누워 계실 때 옆에서 그냥 무슨, 개모임 하듯이 와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놀다가 그러고 가니까 간병하시는 분들이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농담하는 노인하고 야단치는 노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음. 근데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김수환 추기경님도 중환자실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중환자실에서 다들 죽는다고 그랬는데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다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딱 눈 뜨자마자 웃으시면서 나 부활했네 이러고 농담을 해서 중환자실을 다 웃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를 너무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질병 자체도 너무 고통 그 자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이제 신앙심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랑이 있다 그러면 사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거를 마음에 두시면 조금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내가 돌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됩니다. 사실 잘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항상 마을에 계셨기 때문에 음식을 하다가 해서 드리고 하면 이제 암이니까 잘 토하셔요. 그러면 식탁이랑 이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 보호자들이 못 먹어요. 토하시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같이 이제 살이 다 빠져요. 그런 것도 이제 무고 환경이 좋은 경우가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들 보실 때, 식사를 그래도 입만 너무 없게 하지 않으시도록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잠을 정말 잘 자는가? 뭐 이런 것도 좀 꼭 좀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꽤 많은 분들이 돌보다가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남편이 사지마비가 돼서 누워 있었는데 제 친구가 먼저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뭐 얘기하려면 뭐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허리 다 나가요. 저희 남편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다 이제 무릎에 앉혀서 어느 때는 대소변도 받아내고 휠체어에 다 앉히고 해가지고 차 태워서 뭐 슈퍼도 다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휠체어에 이 앉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게 그러다가 허리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 지금 복대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같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그 트로트 뭐 트롯 뭐라 그러죠? 그래서 뭐 임영웅 나오는 뭐 프로들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거.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전 굉장히 고마운 게 그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자식들을 덜 괴롭혀요. 어. 자식보다 임영웅이 더 김호중이 더 이뻐가지고 거기다 돈 쓰면서 자식한테 이제 전화를 안 하고 하루 종일 그거 듣고 굉장히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자리 보존하고 눕기 전에 TV에다가 고스톱을 그러니까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에도 고스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고스톱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없을 때는 고스톱 치자고 맨날 그래가지고 저기 자녀들이 막 어느 때는 2박 3일 와서 앉아서 고스톱을 쳐야 돼서. 이 테크놀로지의 그 노인들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오늘 시계를 안 가져왔는데 시계가 여기도 안 뜨고, 시계, 네. 죄송합니다. 예. 음. 어떻게든지 취미생활 하나씩 발굴을 좀 하세요. 네. 고스톱도 좋고, 뭐 노인네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명상이나 뭐 기도나 108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하는 나는 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일단 자꾸 부르니까 끊기고요. 뭐 묵주기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자꾸 끊기니까 하기 싫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눕고 싶고 네, 뭐 재밌는 거 보고 싶지. 그쵸? 뇌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차라리 뭐 숏폼 요새 숏짤 뭐 그런 거 보시면 저는 그래서 그 코미디 프로를 꽤 봤어요. 코미디 프로가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왜 나는 안 웃지? 하는 그 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 이것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 웃기가. 근데 숏짤 같은 거 왜 약간 좀 정말 어텐션 그 주의 집중이 잘 안 될 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좀 고상하게 취미 활동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걷는 거 답답하면 좀 밖에 나가서 걸으시면 좋아요. 저도 하루 어느 날 밤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 이랬다 도저히 못 살겠다로 밖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동네에. 그래갖고는 한참 돌다가 겨우 사는 게 파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도 살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제 생활인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뭐 이유를 만들어서도 좀 나가서 걷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지 말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뭐 남자가 뭐 직장에 있는 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싫어. 그러니까 뭐 엄마가 애들도 힘든데 직장에 힘든 거나 애들한테 뭐 얘기하기 싫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얼굴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벌써 달라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화가 났나? 내 음식이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성적표가 나빠서 그러나? 이러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환자가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오늘 막 너무 막 화낼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아예 하시는 게 집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남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과묵한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과묵하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적입니다. 수다 떠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인생이라는 멋진 거짓말이라고 안 팔리는 책을 하나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썼어요.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그 돌봄의 원칙 중에 하나, 돌봄의 돌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슈퍼맨 되려고 하지 말자.
그다음에 나도 사람이다. 나도 욕구가 있다. 나도 좀 행복하고 싶다. 이런 거 인정하자 하는 거.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내가 다낭에 가서 쉬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물론 쉬어서 365일 행복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갔다 오면 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몰아서 어디 가서 멋지게 호캉스 이거 하시지 말고 짬짬이 쉬고 놀고 하는 거를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돈도 덜 들어요. 예. 그 비싸게 어디 외국 멀리 가서 돈 다 쓰고 오면 그 돈 카드 집어넣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뭐 요새 플렉스 뭐 해서 명품 사는 거 그것도 살 때뿐이지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명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서 명품 샀다가 세탁소에 맡기면 잊어버리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명품샵 같은 데는 저같이 대충 하고 가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가서 천대받으려고 뭐하러 명품샵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가고 차라리 좀 힘들면 저는 재래시장을 가요. 재래시장 가면 도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몇십 년 동안 김치를 판 할머니. 그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내가 여기서 김치를 팔기 시작했는데 벌써 40년이야.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사들한테 힘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서 40년을 내가 김치를 팔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도사분들은 하시거든요. 굉장히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는 게 훨씬 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재래시장에 가서 사면요. 연말정산에 훨씬 더 많이 받아요. 30%인가 그래. 꽤 높아요. 네. 그래서 혼자 짊어지지 않고 나누고 좀 기본을 하는 거지 럭셔리를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걸 잘 하고 그다음에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청소 얘기하는 의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치료해서 처방하지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금방 어질러집니다. 금방 냄새나고 그래서 집이 이렇게 어질러지고 복잡하면 내 머리도 어질러져요. 근데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이쪽에 약봉지, 이쪽에 기저귀, 이쪽에 뭐 무슨 시린 주사바늘 이렇게 다 되면 나중에는 이게 쓰레기 집이 돼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그때그때 치우는 거 정리하고 또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뭘 사요. 그리고 또 죄의식이 있어서 어머님 입지도 못하는데 뭐 옷을 사다가 쟁여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일단 버리고 그때그때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면 탱고 춤추는 것보다 사실은 이 허벅지 근육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때그때 청소 잘하고 소음이나 냄새 관리 잘 되는지. 그러니까 냄새가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기 꼭 시키라고 하고. 근데 옛날 노인네들은 찬바람 들어온다. 뭐 에어컨 나간다. 전기세 아껴라 이러면서 못 열게 하시거든요. 몰래 몰래 여세요. 꼭 열어야 됩니다. 환기를 시켜야 그분들 폐에도 좋고 내 폐에도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환기 안 시키고 가습기 소독제만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병이 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뭐 말씀한 거 들으니까 잘 웃어야 되지만 울고 싶을 때 우세요. 막 꺼이꺼이 소리 지르면서 우셔도 됩니다. 예전에 왜 돌아가시면 곡비라고 있었어요. 지금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노비를 사서 장례식에 대신 울어주는 걸 이제 곡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울음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장례식에 거의 잘 안 울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우리 시숙님하고 친해가지고 시숙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아무도 안 울어가지고 나 혼자 우는 게 피도 안 섞인 내가 우는 게 좀 이상해서 눈물을 참았더니 이런 데가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안 우나 그랬더니 그 시숙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친척들한테 되게 못되게 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슬프지가 않은데 며느리인 저한테는 잘하니까 저는만 혼자서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못 우니까
이게 병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한동안 막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세요. 우시고 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는데, 근데 상대방한테 소리 지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화내고 싶을 때. 근데 직접 화를 내면 이게 서로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언제 화를 내냐면 아이고 내가 또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제 잘못을 이날이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여자야 그러면서 아유 이 또 유리를 또 깼네 그러면서 소리를 꽥지면 자기 잘못에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쵸? 그 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꽥 지르죠.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야 소리 질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좀 집안 분위기 약간 묘해지죠. 예. 그 다음에 또 상대방한테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언제 소리 지르냐? 아이 그 고기 좀 먹으라니까. 왜 왜 고기는 안 먹고 그게 야채만 먹어 뭐 손주한테 양보해봐서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위하는 거잖아요. 그쵸? 상대방을 위하는 건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상대방은 저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구나 착각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만약에 아프시다 그러면 어머님 이것 좀 드세요. 이거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소리 좀 지르지 마. 내가 다 알아들었어. 어머님 내가 소리 안 지르면 안 들으시잖아요. 이러면 참 효녀다. 근데 사실은 내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뭐냐면 화를 낼 때 상대방한테 내보다는 나한테 내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그 유머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자학 개그예요. 남을 조롱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맨날 이래. 아유 뭐 어디 갖다 버려야 돼. 그러고 자기를 하죠. 뭐 이런 너는 이렇게 해서 그러고 조롱하는 건 유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하는 것도 꼭 환자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부부 사이에 둘만 있을 때 소리 질러야죠. 며느리 있을 때 소리 지르면 우리 시어머니 너무 무식해. 뭐 밖에서는 교수라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소리 지를 때 보면은 정말 너무 밥맛이야. 뭐 이렇게 흉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시간인지 장소인지 그다음에 굉장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문제는 다 해결하고 잡시다. 그래서 밤새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부부 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잠 안 자고 토론? 뭐 술 마시면서 토론? 절대 생산적이지 않아요. 일단 누군가 아프거나 이슈가 있으면 우리 자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합시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시간인지 적당한 장소인지 또 내 감정을 내가 객관적인 눈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막 화가 나면 나를 보는 또 하나의 나가 저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봐야 내가 컨트롤이 되지.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가 돌 때 그때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연습을 하시냐? 사실 신앙심이 있으신 분은 되게 좋은데 예수님이 계속 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그쵸? 뭐 내가 또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 그러면 부처님은 자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야박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이슈가 없을 때 내 옆에 사랑하는 부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모님이 계시다고 자꾸 이렇게 이미지, 심상을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한테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조금 있다 콩깍지가 없어지면 아유 그놈이 그놈이고 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분들이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하면 굉장히 안전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항상 나한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씩 내 백으로 두시고, 내가 화가 나면 예수님이 나를 참 슬픈 눈으로 보시겠네? 뭐, 부처님이 나 때문에 되게 슬퍼하시겠네? 대자대비한 뭐,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되나? 네네. 벌써 50분입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소통하는 그 원칙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드린 이 드래프트 보시면, 뭐 기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은 아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자기계발서에 다 나온 건데? 뭐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게 폭력적인 언어냐, 이런 거는 한번 머리에 두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특히 화가 나고 그러면 니까 짓게 뭐 하면 뭐 네가 하는 일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뭐 조금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럴 것만 다 집어쳐 뭐 이렇게 점프해서 상대방 하는 거를 완전히 이렇게 묵사발을 만든다든가 내가 잘못해놓고서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콩가루가 됐어 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면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당신 집안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 며느리가 점쟁이 가면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고 이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누구한테 투사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좀 집중하는 거. 그러나 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그러는 것도 역시 우울증으로 가는 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강간 피해자다.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내가 그때 뭐 옷을 제대로 입었어야 돼. 이게 맞나요? 안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게 또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사회 구조적인 면도 있고, 뭐 경제적인 불평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 탓하는 것도 나쁘고 다 내 탓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화가 나면 그 돌봄의 대상들한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러면 나 너 버리고 간다. 너 혼자 잘 살아. 어머님 나 가면 누가 어머님 돌볼 것 같아요? 여기서 독거노인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러면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래 너 가라.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 그건 못하거든요.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혼자서 아픈데 그거를 겪어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박은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 이러다가 나 언제 사라지면 나 없어진 줄 알아. 이렇게 그냥 농담이라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보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야, 뭐 겨우 그런 거 해놓고서 이렇게 유생하냐? 이런 얘기. 또 재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요만큼 좀 걷는데, 그거 오늘 걸었다고 그렇게 힘드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심히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본인들한테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예전에 암 수술을 아주 뭐 초기라서 암 수술을 했는데 그냥 그전 같으면 뭐 쉰 갔다 올 거리인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이건 심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제가 폐렴도 2번을 앓았는데 그 코로나로 거기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왜 쓰러지는지 알겠더라고요. 화장실을 못 가요. 폐렴 걸리면 화장실 갈 힘이 없어서 거기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힘들게 뭔가 재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야, 그거 해놓고 어제랑 똑같잖아.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고, 니네 집안 뭐, 유전자가 어쩌고, 절대. 요새 그 의사들이 유전자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환자들 보고 너는 잠재적 조현병 환자다. 그러니까 와서 관리받아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잠재적 치매다. 검사받아라면서 이거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재적 뭐 유방암이다. 유방 잘라라. 뭐 이거 무슨 안젤리나 뭐 어쩌간 졸리인지 뭐 잘랐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유전자 오는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특히 의료진들은 좀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영양 관리 뭐 이런 거 또 수면 관리 이게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아무리 힘들지만 일단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이제 뚫고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뭐 빛과 소금 되기는커녕 숨쉬기도 힘들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깜깜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왜 빛이 안 보이지? 뭐 누가 나한테 횃불을 안 주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이 되자. 내가 빛이 되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요만한 성냥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요만큼 켜졌다 꺼지는 촛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만들면 되는데 누가 안 주지 그러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나를 태우자. 남 태우지 말고 한참 뭐 태우면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내가 나를 태워서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는 거. 그렇게 한번 어렵지만 해보자. 내가 힘들 때 그래도 힘이 되는 거는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도대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 그쵸? 평생 뭐 정말 희생만 하시던 할머니들이 그래서 허리 한번 못 펴셨던 할머니들이 왜 또 다늦게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거로 설명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저는 좀 종교적인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은 적이 있어요. 전생을 믿어? 뭐 천국을 믿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을 이유가 있나?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무신론자가. 그래서 제가 믿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믿어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간에. 믿으면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을 나의 종교심이 주니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면 되죠. 그게 뭐 교회를 가시든지 절을 가든지 뭐 하고 또 가시면 목사님, 뭐 스님, 뭐 신부님, 수녀님이 다들 도와주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스승 또 동료들한테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가족한테 얘기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나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자격이 되고 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